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방에서 평생을 살다가 몇 년 전 수도권으로 이사를 온 60대 후반의 여성이에요. 그 몇 년 동안 자식이 뭔지, 인생이 뭔지 참 많이 생각하고 고민했네요. 결국 자식 속마음까지는 알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어요. 제가 딸 하나, 아들 하나 이렇게 둘 뒀는데 아들은 없는 셈 치고 살고 있어요. 이러기까지 정말 별걸 다 겪었는데요. 그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께 해보려고 해요. 그럼 바로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저는 20대에 결혼해서 딸 아들을 차례로 낳았어요. 그때만 해도 아들을 안 낳으면 시댁 눈치가 많이 보였던 때였죠. 딸을 낳고서 좀처럼 아이가 생기지 않다가 5년이 지나 아들을 낳았을 때는 온 집안이 경사였어요. 저 또한 한시름 놓기도 했고 아들이 고맙기까지 했고요. 시어머니가 그제야 수고했다며 저를 보고 웃었거든요. 세상 모든 자식들이 귀하겠지만 그래서 아들은 저희에게 참 특별했죠. 그런 아들을 키우며 저는 참 마음을 많이 졸였어요. 아들이 은근히 몸이 약했거든요. 갑작스러운 고열이 날 때도 많았고 시시때때로 감기에 갖은 잔병 치레를 많이 해서 밤중에 응급실을 갈 때도 꽤 많았어요. 종합검진을 몇 차례나 하고 그것도 못 믿어와서 대학병원에 가서 5만 가지 검사를 다 했건만 큰 이상은 발견하지 못했어요. 병원에서는 아이가 원래 약한 것 같으니 신경을 많이 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저뿐 아니라 남편도 그리고 딸아이도 아들한테 정성을 기울였어요. 딸을 생각하면 참 안쓰러운 게 딸아이도 어린 나이였잖아요. 고작 5살 많을 뿐이었는데도 참 의젓하게 동생 먼저 생각하고 많은 걸 양보했거든요. 그럴 만큼 저희 가족은 아들이 먹는 거 쓰는 거 많은 걸 신경 썼답니다. 남편은 원래 건설회사에서 일을 했는데 제가 아들 때문에 채소 하나도 일일이 많은 걸 확인하며 사는 걸 보더니 회사를 관두더군요. 그러더니 어느 날인가 대량의 밭을 사들여서 손수 농사를 짓기 시작했어요. 당시에는 드물게 좋은 종자만 골라서 농약 안 쓰고 순수한 농작물을 키웠죠. 그게 다 아들에 대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었네요. 사실 저는 회사 사무실에서 양복 입고 일하는 남편이 좋았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고 뭐라고 했었어요. 그때 남편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 민식이뿐 아니라 다른 애를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 세상에 민식이 같은 애가 또 없겠어. 그럼 그 부모들은 얼마나 애 같을지 누구보다 잘 알겠더라고. 그러니 나라도 더 좋은 식재료를 내놓자고 생각하게 된 거야. 남편은 어릴 적 농사일을 많이 도왔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도 힘든 일이 왜 없었겠어요? 정말 고생도 많았고 그만두자고 하고 싶을 때도 많았는데 남편은 꿋꿋하게 친환경 방법으로 농사를 짓고 유통처를 뚫고 열심히 했어요. 그렇게 저나 남편이 열심히 했지만 어렸던 아들은 먹고 싶은 거 못 먹게 한다고 불평이 많았네요. 나도 다른 애들처럼 학교 앞 분식점에서 떡볶이도 먹고 싶고 아이스크림도 먹고 싶은데 왜 그래? 진짜 못 먹게 하는 게 너무 많아. 민식아, 엄마가 떡볶이 만들어주잖아. 아이스크림도 그렇고 저번에 아빠가 유기농 우유 사오신 걸로 아이스크림 만들었는데 그건 왜 안 먹어? 나도 야채 안 들어가고 달고 매운 거 먹고 싶단 말이야. 아이스크림도 애들하고 똑같은 거 먹고 싶어. 그렇게 실랑이를 하면 딸이 와서 의젓하게 말하곤 했어요. 야, 김민식, 이거 다른 애들은 먹고 싶어도 못 먹어. 왜? 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리고 너 그거 아냐? 어릴 때부터 이렇게 먹으면 입이 고급이 돼서 어른이 된 다음에 어디 식당 고급 음식인지 바로 알 수 있어. 멋지지 않냐? 이렇게 온 가족이 아들한테 집중해서 정성을 다했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들 생각만 하며 살았던 것 같아요. 고3 때 아이가 힘들까봐 어찌나 다들 마음을 졸였는지 몰라요. 늘 새벽 4시에는 일어나서 아이가 하루 종일 밖에서 먹을 도시락을 일일이 싸고 이미 사회인이 된 딸아이가 매일 애를 학교까지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했네요.
남편은 남편대로 아들이 다른 걱정 안 하고 공부만 할 수 있게 해줬고요. 그런 노력들 덕분인지 아들은 대학생 때부터 더는 약하다는 말을 듣지 않게 되었어요. 병원에서도 아주 건강하다고 했고요. 저도 남편도 그리고 딸도 다 한시름 놓았어요. 특히 딸은 이제 정말 자기 인생 살 수 있겠다고 하는데 얼굴이 다 편해 보이더라고요. 정말이지 딸아이가 단 한 번도 아들한테 하는 걸 질투하지도 않고 오히려 더 어른스럽게 굴어서 정말 고마웠어요. 대학에 간 아들은 꽤 인기가 많아서 같은 과 여자들한테 받은 선물을 자랑하고는 했어요. 그 즈음부터 남편은 수도권의 아파트와 건물을 사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남편이 유기농 채소랑 유기농 잡곡들로 꽤 돈을 벌었어요. 그러면서 재테크에도 관심이 많아 이리저리 작은 건물부터 사고 팔고 하더니 저랑 둘이 노후 편안히 보내야 한다고 마련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당장은 애들한테는 말하지 말자고 하더라고요. 애들을 못 믿어서라기보다 우리가 우리 것도 잘 챙겨야지. 어차피 민영이 민식이 줄 건 다 있잖아. 그것만도 우리 애들 결혼 남부럽지 않게 시킬 수 있어. 저는 알겠다고 남편 뜻에 따르겠다고 했네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아들은 대학을 졸업해서 취직을 했고 딸아이는 영어학원 강사를 하다가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을 했어요. 남편은 말했던 대로 딸의 결혼식을 참 잘 치러줬어요. 아낌없이 해주었고 정말 좋은 호텔에서 누가 봐도 부러울 만큼 해줬거든요. 사돈분들도 교양 있고 좋으신 분들인데 남편이 나서서 그렇게 하니 더 좋아하는 것 같았고요. 결혼하고 나서 딸하고 사위는 참 저희한테 잘했어요. 사위가 어찌나 살갑게 굴고 정이 많은지요. 저희 부부는 멀리 사는 저희한테 꼬박꼬박 찾아와 주는 게 고마웠어요. 남편 농사는 스마트팜이라고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하는데 그래도 사람 손 가는 데가 많거든요. 그걸 사위가 선뜻 들어서서 다 도와주는 거였어요. 같이 일하는 사람들하고도 잘 어울렸고요. 안녕하세요 여사님. 저번에 인사드렸죠. 저 이 집안 사위 되는 사람입니다. 그건 제가 같이 돕겠습니다. 이리 주세요. 선생님 고생 많으세요. 저희 장인어른 앞으로도 많이 도와주세요. 이건 제가 할게요. 저 주세요. 친아들도 안 하는 걸 일하는 사람들한테 꼬박꼬박 존칭 쓰며 해주니 너무 마음이 든든하더라고요. 나 이런 사위 있다고 아주 온 세상에 자랑하고 싶을 정도로요. 저희 부부 결혼기념일 때는 해외여행 비행기표에 호텔까지 예약하고 용돈까지 주는 거였어요. 니들이 암만 둘이 번다고 해도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닌 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 자네도 직장에서 보통 스트레스가 아닐 텐데 말이야. 나도 예전에 회사 생활 해봐서 알아. 장인어른 그런 말씀 마세요. 돈을 왜 버는데요. 이렇게 가족하고 잘 지내려고 버는 거죠. 농장 걱정은 마시고 며칠 다 잊고 쉬다 오세요. 한 번씩 그래야 더 오래 건강하시죠. 네? 그렇게 하세요. 남편은 그런 사이를 많이 고마워했고 가는 데마다 자랑하고 칭찬을 했어요. 아들한테도 형처럼 잘했고요. 아들은 당시 많이 바빠서 일주일에 한 번 전화나 하고 얼굴을 많이 못 봤었네요. 그래도 약했던 아들이 건강하게 사회활동을 한다는 게 좋아서 그저 지 좋다는 대로 다 해줬어요. 용돈을 보내달라고 하면 지 아빠나 누나 모르게 보내주기도 했고요. 반찬도 주에 한 번은 택배로 보냈어요. 제가 직접 가져가면 그것도 부담스러워해서요. 좀 섭섭하기는 했어도 다들 다 큰아들집 그렇게 자주 방문하면 싫어하는 게 당연하대서 그러려니 했죠.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30이 넘은 아들이 결혼할 여자를 데려왔어요. 한의사라는데 우리 아들하고 결혼한다고 하니 좀 의아했어요. 아들이 직장도 그렇고 한의사하고 무슨 연이 있을 것 같지가 않았거든요. 게다가 우리 아들은 그에 비하면 일반 회사 직장인이라 왜 더 좋은 조건의 남자를 안 만나나 싶기도 했죠. 그런데 직접 만나보니 우리 아들을 많이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머니, 저는 민식 오빠하고 완전 천생연분 같아요. 정말 잘 맞거든요. 이런 아들 낳아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정화가 이렇게 성격이 좋아, 엄마. 솔직한 말도 잘하고 잘난 척도 안 해. 어머니, 아버지, 저희 지켜봐 주세요. 정말 잘 살게요. 아들이 좋다고 하고 며느리감도 우리 아들이 좋아서 저희한테 예쁜 말만 하니 반대할 이유가 없었어요. 사돈 되실 분들도 우리 아들을 좋게 봐주신 것 같아 좋았죠. 그렇게 일사천리로 아들을 결혼시키게 되었네요. 결혼식 날 멋지게 차려입은 아들이 식장 안으로 들어오는데 어찌나 눈물이 나든지요. 약하게 태어나 온 가족 애를 태우던 아이가 건강한 어른이 되어 신부를 맞이하니 너무나 감격스러웠어요. 아들이 자랑스러웠고요. 저는 아들 좋아해주는 며느리 마음 상할까봐 집에 와도 힘든 일 한번 시킨 적이 없었네요. 그뿐인가요? 설거지도 하라고 해본 적 없어요. 예, 됐다. 넌 그냥 있어. 여기까지 오는 것도 피곤했을 텐데 푹 쉬다가 챙겨주는 거 먹고. 어머니, 제 친구들이 저를 얼마나 부러워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어머니가 저 손 하나 까딱 안 하게 해주신다니까 너무 결혼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내 자식 귀하면 남의 자식도 귀한 거고 넌 이제 우리 집 식구 아니냐? 당연한 거다. 남편도 며느리한테 참 잘해줬어요. 아들 내외가 선물을 사오면 그보다 더 많은 걸 챙겨줬으니까요. 아들은 자기가 결혼 잘했다고 좋아하더라고요. 마누라 복이 있다는 게 이런 건가 봐. 내가 진짜 결혼 하나는 잘했어. 새삼스럽기는 지금까지 몰랐다는 거야? 나 같은 여자가 어디 흔한 줄 알아? 그러니까 내가 하자는 대로 하고 나한테 잘해야 돼. 둘이서 제가 없는 데에서 한 대화였지만 교실에 나왔다가 우연히 들었죠. 자기가 하자는 대로 해야 된다는 며느리 말이 찜찜하기는 했지만 제가 시어머니라 그런 거겠지 하고 넘겼어요. 그러다가 며느리가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저희는 말할 것도 없고 사돈댁도 무척 좋아했어요. 아들은 자기 마누라가 어떻게 될까봐 아주 조심하는 모습이었고요. 저 역시 며느리 뱃속의 아이가 아들처럼 약하게 태어나기라도 하면 어쩌나. 아니, 태어나기 전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쩌나 싶어 집에 오지 말라고 하고 그저 푹 쉬라고만 했어요. 그렇게 며느리가 임신 15주에 접어들 때쯤부터 며느리는 이따금 저한테 전화를 해서 집에 대한 하소연을 했어요. 이렇게 아이가 빨리 생길 줄 알았으면 무리를 해서라도 더 큰 집을 할 걸 그랬어요. 지금 사는 집이 좁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 집 실평수가 20평 정도 되잖아. 어머니, 애들 금방 크잖아요. 저랑 민식 오빠 집 많아서 지금도 공간 없는데 아이 태어나 봐요. 제가 친구들 아이 키우는 거 봤잖아요. 거실 좁고 방 좁으면 아주 엉망이에요. 저는 그 일을 남편한테 말했어요. 남편은 제 말을 묵묵히 듣더니 이러더라고요. 실은 얼마 전 바깥 사돈이 전화해서 나한테 자기가 아는 가게가 어려우니 어디서 돈을 마련할 수 없겠냐고 하더라고. 이게 우리가 재산을 얼마나 갖고 있는 건가 떠보는 건지 뭔지 알 수 없어서 말이야. 그 말을 들으니 어째 감이 이상하더라고요. 쎄하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저는 제 기분 탓이라고 애써 무시했죠. 그렇게 몇 번 며느리한테 집이 좁다, 힘들다, 병원이 멀다 하는 전화가 오고 나서 아들이 혼자 찾아왔어요. 사실 그때 남편 건강이 많이 안 좋아져서 종합검진을 받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내심치 아버지 병문안을 왔다고 생각해서 기특하게 여겼는데 자리에 앉자마자 이러는 거였어요. 엄마, 아빠, 우리 이사갈 돈 좀 해주세요. 기왕이면 강남으로요. 앞으로의 교육도 생각해야 되잖아요. 강남이면 지금 니네 사는데 팔고 니들이 대출해서 보태도 빠듯하겠구나. 엄마, 그러니까 내가 돈 좀 해달라는 거지. 정화가 많이 힘들어해.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갑자기 돈을 해달라고 하면 어떡하냐? 우리가 돈이 어딨다고. 남편이 말하자 아들은 인상을 찌푸렸어요. 그동안 정화가 계속 엄마한테 전화해서 말했다는데 뭐가 갑자기예요. 그리고 우리 지금 사는데 빌라잖아요. 빌라랑 아파트랑 값이 얼마나 달라요? 니네 아파트로 이사 가겠다는 거야? 제가 다시 끼어들자 아들은 답답하다는 듯 저를 쳐다봤어요. 엄마, 정화 한의사야, 한의사.
친구들 중에 빌라 사는 집 우리밖에 없대. 그 말 듣는데 내가 너무 미안하더라고.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엄마 손주 위해서도 아파트가 더 낫지 않겠어? 하다못해 물려주려고 해도 아파트가 나으니까 아파트를 사줄 텐데. 아들 녀석은 그렇게 돈 해달라고 거의 땡깡을 피우다시피 하다가 서울로 가버렸어요. 그때 처음으로 아들한테 크게 서운했네요. 그동안 크고 작은 일에 섭섭한 거야 별거 아니지만 지 아버지 건강검진은 어떻게 됐냐는 말은 입도 뻥긋하지 않고 자기들 돈 달라는 말만 하는데 이게 자식 키우고 떠나보내는 건가 싶을 정도였어요. 며칠 후 남편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우리 이 농사 이제 접읍시다 여보. 아니 당신이 민식이 아플 때부터 평생 해오던 일인데 어쩌려고요. 나는 일선에 일절 안 나서도 돼. 이제 그럴 때도 됐어. 나는 투자만 하는 방식으로 바꾸려고. 전부터 내 스마트팜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돈 많이 쳐준다고 했어. 하기야 당신 앞으로 치료도 받고 하려면 농사 신경 쓸 틈이 없죠. 그래서 그 돈으로 민식이네 아파트 사주게요? 걔들한테 유산 미리 주는 셈 치는 거야. 이 정도면 우리 할 만큼 한 거잖아. 남편은 정말 큰 결심을 했고 저도 알겠다고 했어요. 저와 남편은 30여 년을 산 지방 동네를 떠나 수도권 아파트로 옮기기로 했어요. 남편 건강검진 결과가 좋지 않아 주기적으로 병원을 다녀야 했거든요. 신장 기능이 안 좋은데 자칫 잘못하면 크게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했어요. 아들은 자기네 아파트를 마련해 준다고 하니까 신이 났더라고요. 며느리도 몸이 무겁고 힘들다며 아픈 시아버지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더니 신이 나서 쇼핑을 다닌다고 했고요. 새집 이사 가니까 좋아서 그러는구나 하고 말았어요. 남편은 그뿐 아니라 바깥 사돈 가게에도 돈을 대줬어요. 자기는 큰돈이 없다고 하고 사위 이름을 빌려서 다른 사람을 소개시켜 준 것처럼 했어요. 남편 말로는 바깥 사돈이 무력이 있어 보이고 눈빛이 심상치 않다고 했어요. 내가 돈 좀 있는 거 알면 계속 치댈 것 같아서 이렇게 하는 거야. 어차피 없는 셈 쳐도 되는 만큼만 넣기도 했고 이건 이서방도 알아서 잘했다고 했으니 내 돈인 줄은 모를 거야. 그렇게 저희는 시골집을 정리하고 수도권 아파트로 이사를 왔어요. 이사하는 날 딸하고 사이가 와서 많이 도와줬죠. 그래도 제 살림이니 전부 제 손이 닿아야 해서 참 피곤하더라고요. 나이 들어서는 이사 다니는 것도 못할 짓이다 싶었고요. 딸하고 사위는 저희가 남편 친구네 아파트에 들어와 사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나중에 물려줄 때 물려주더라도 일단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남편은 며느리가 자기 아버지 닮아서 욕심이 만만치 않아 보인다며 경계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뭘 이렇게까지 해요. 우리 아파트 있다고 설마 이것까지 어떻게 하겠어요? 이건 우리 집인데. 그건 모르는 일이야. 만식이만 해도 봐. 지금 많이 달라졌잖아. 그 녀석 아무리 바쁘고 연락이 뜸해도 이렇게 이사까지 하는데 안 오래야? 아니잖아. 생각하면 괘씸한 게 많지만 뭐 이 정도로 해야지. 남편은 이미 며느리 속을 꿰뚫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걸 저만 부모된 마음으로 자식 챙기자고 모르는 척 했었죠. 이사를 하고 보름이 지나도 아들 녀석 집에서 연락이 없어 저는 참다 못해 아들 집에 갔어요. 예, 출산 준비는 잘 되고 있니? 네 시아버지 아파서 내가 신경을 많이 못 썼구나. 서로 연락이라도 자주 하면서 어떻게 지내나 살펴보자꾸나. 어머님, 아버님도 아프신데 뭐하러 여기까지 오세요. 저 괜찮으니까 얼른 가보세요. 저 멀리 못 나가요. 저는 말도 몇 마디 해보지도 못하고 아들 집을 나와야 했어요. 그 후에는 저도 남편 병간호하느라 바빠 다 잊어버리려고 애를 쓰며 일부러 연락을 안 하고 지냈어요. 손자가 태어났을 때도 가보려고 했더니 아들을 통해 축하금만 보내달라고 했어요. 친정에 와서 제가 가도 있을 자리가 없다나요? 저는 두말 않고 알겠다 하고 남편과 제 이름으로 돈만 보냈어요. 그러는 중 저는 아들 내외한테 섭섭함이 차곡차곡 쌓여갔어요. 그러는 동안 남편의 건강은 조금씩 호전이 되어갔고 딸하고 사위랑 같이 가까운 데에 바람 쐬러도 자주 갔어요. 딸도 사위도 말은 안 하지만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은 아들 내외에 불만이 있어 보였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다가 일이 터졌네요. 제가 손자 얼굴도 보고 싶고 애들이 어떻게 사나 궁금해서 며느리와 아들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둘 다 안 받더군요. 몇 차례를 해도 안 받길래 무슨 일이라도 났나 싶어 무작정 아파트로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며느리는 문도 열어주지 않는 거였어요. 어머님, 이렇게 배를 막 누르시면 어떡해요? 우리 하준이 막 잠들었단 말이에요. 그걸 내가 어떻게 하니? 나는 니들이 하도 연락도 안 되고 해서 걱정돼서 찾아온 거다. 그렇게 인터폰에 대고 며느리랑 얘기하는데 뒤에서 안 싸던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안 싸더니 와 계신 줄은 몰랐네요. 그러게 연락을 좀 하고 오시지 그러셨어요. 지금에 막 잠들었어요. 안사돈의 목소리는 또다시 멀어졌고 아이가 좀 칭얼대는 소리가 들렸어요. 며느리는 아주 차갑게 저한테 말했어요. 아, 이렇게 갑자기 찾아오시면 어떡해요? 그러고는 인터폰이 뚝 끊어지더니 문도 열어주지 않고 감감무소식이더군요. 저는 한동안 아파트 현관 앞에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어요. 제가 무슨 일을 당한 건지 현실감이 없더라고요. 저는 얼떨떨한 기분으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렇게 멍하니 혼자 거실에 앉아있는데 남편이 방에서 나와 왜 그러고 있냐고 하더군요. 그제야 저는 눈물이 터졌어요. 한번 던진 울음은 쉽게 그치지 않더라고요. 그동안 쌓였던 게 터져나오는 건지 그렇게 한참을 엉엉 통곡을 했어요. 울면서 저는 며느리와 안싸돈이 아파트 앞에서 저한테 어떻게 했는지 말하게 됐고 그 말을 들은 남편은 핸드폰으로 어디론가 연락을 하며 방으로 다시 들어갔어요. 제가 울음을 멈추고 좀 진정이 되자 남편은 저에게 물을 갖다 주며 말했어요. 내가 당신 힘든 거 다 갚아줄게. 민식이 그놈 안 볼 수 있어? 내 전화 받지도 않고 지 마누라 치마폭에서만 놀아나는 놈 안 봐도 돼. 우리가 지한테 어떻게 했는데. 아무리 부모가 자식한테 봐드리고 키우는 거 아니라지만 어떻게 이래. 걔가 지 누나나 매형 생일 한 번을 챙겼어? 전화로 빈말로 축하한다는 말이라도 했어. 우리가 아이가 약하다고 너무 오냐오냐 키운 것 같아. 이렇게 자기 형제지간도 몰라보고 이기적으로 굴 줄은 몰랐네 나도. 민영이는 누나라고 지한테 그렇게 신경을 썼는데 말이야. 남편은 뭔가 단단히 결심을 한 것 같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며 아들한테 전화를 하더라고요. 한참 전화를 안 받던 아들이 전화를 받았는데 아들 목소리가 핸드폰 밖으로 다 들리더군요.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버지가 자식한테 전화하는데 무슨 일 있어야 하냐? 이제 너희도 주말에는 집에도 좀 들리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말이다. 하준이도 돌이 다 되어가니 왔다 갔다 해도 되지 않겠어? 지금 그럴 정신 없어요. 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그런데 남편은 뒤에서 며느리 목소리가 들린다며 며느리를 바꾸라고 했어요. 한참 실랑이를 하는 것 같더니 마지못해 전화를 받는 며느리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그래, 시애비다. 오늘 낮에 네 시어머니한테 있었던 일 다 들었다. 아무리 연락을 해도 안 받으니 찾아갔던 건데 꼭 그렇게 했어야 했냐? 아버님, 제 입장도 생각해 주셔야죠. 제가 지금 어머니랑 마주 앉아 뭘 하겠어요. 그리고 아버님도 아프신데 병원 치료 잘 받으세요. 나는 치료 잘 받고 있다.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 아니냐? 지금 저한테 따지시는 거예요? 갑자기 왜 이러시는데요? 갑자기가 아니다. 그간 니들이 너무 소원했으니 하는 말이야. 그리고 너는 어째 나한테 빈말이라도 니네 한의원 들러라. 침이라도 놔주겠다는 말도 없구나. 아버님 병은 양이 찾아가신 게 나아요. 저한테 뭐 보약 같은 거 받고 싶으세요? 그럴 거면 오시고요. 근데 저는 가족이라도 공짜나 할인은 없거든요. 제 값을 주고 먹어야 약해도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남편은 더 이상 듣지 않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무슨 문자를 봤더니 전화를 하더라고요. 난데 지금 그 땡땡 한의원에 넣은 거 회수한다고 말해. 바로. 그리고 땡땡 식당 돈도 빼고. 나는 지금 부동산 좀 다녀올 테니까. 남편은 제가 뭘 물어볼 틈도 없이 밖으로 나갔고 한참 만에야 집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좀 있으니
아들한테서 전화가 불이 나게 오더라고요. 남편이 절대 전화 받지 말래서 안 받으니 아들 며느리가 번갈아 전화를 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날 밤 저희 집에 아들 내외가 손자를 들쳐업고 찾아왔어요. 어머니 하준이 보고 싶어 하셨잖아요. 그래서 데려왔어요. 뭘 애까지 이 밤에 끌고 오니? 애는 집에 두고 오지. 네 어머니가 봐줄 거 아니야. 저의 쌀쌀맞은 목소리에 며느리는 놀랐는지 주춤하더라고요. 아들은 남편이 방에서 나오자 대뜸 성질을 냈어요. 아버지, 이거 너무하잖아요. 갑자기 집을 내놓다뇨. 그것도 어디서 어떻게 알고 찾아왔는지 우르르 이 부동산 저 부동산 몰려와서 난리잖아요. 그러라고 내가 시세보다 더 싸게 내놨다. 대체 왜 그래요, 아버지? 왜냐니? 내 집이다. 내 마음대로 못하냐? 애초에 니네가 내 돈 받으면 상속세 많이 내야 된다고 내 이름으로 했다가 물려달라고 했잖아. 근데 내가 생각이 바뀌었어. 물려주기 싫다고. 그 말에 아들하고 며느리는 혀를 차더라고요. 며느리는 남편을 보며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됐어, 오빠. 우리 이제 다시는 찾아오지 말자. 그깟 집 우리가 대출해서 구해버려. 그렇게 해. 그게 네 뜻대로 그렇게 쉽게 될 줄 아냐? 남편은 못된 며느리를 어이없는 눈으로 쳐다봤어요. 며느리는 무슨 소린지 모르겠다며 성질을 버럭 내더니 아들과 손자를 끌고 가버렸어요. 저는 그저 한숨만 나왔어요. 저런 애인 줄도 모르고 우리 아들한테 잘해준다고 그저 좋아하기만 했으니까요. 남편도 참담하다면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들이 난리가 나서 찾아왔어요. 아버지 어머니, 글쎄 우리 정화 한의원 거기 물리치료 기구니 뭐니 다 누가 가져간다고 난리도 아니래요. 의료기기도요. 정화가 어디서 투자받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다 뺀다고 하다가 돈이 모자라니까 그거 다 가져간대요. 어떡해요? 글쎄다. 그걸 우리한테 말한다고 뭐 어떻게 할 수 있겠어? 누나나 매형한테라도 말하면 안 될까요? 어떻게 좀 해보세요. 아들의 말에 남편이 매섭게 말했어요. 니네 우리가 이제 친구 집에서 살고 돈도 없다고 전화도 안 받고 찾아오지도 않더니 이럴 때는 또 뛰어오는구나. 나는 니네 저번에 이러고 간 후에 더는 안 볼 생각했으니 이러지 말고 가. 아버지 진짜 이러실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다. 당장 나가. 남편은 아들을 차갑게 내쫓고 저한테도 전화도 받아주지 말고 찾아가지도 말라고 했어요. 제 마음이 약해질까봐 그런 거였죠. 하지만 저도 애들한테 너무 당했다는 생각이 들어서인지 곱게 봐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그러고 나서 저녁에 창거리를 사려고 현관문을 여는데 며느리가 불쑥 안으로 들어오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 서서 저나 남편이 나오기를 기다렸던 것 같아요. 며느리는 저한테 따졌어요. 어머니, 제가 그렇게 큰 잘못을 했어요? 겨우 문 한 번 안 열어줬다고 집을 나가라뇨. 저한테도 사정이 있는 거잖아요. 왜? 니네가 알아서 대출받아 집 산다며? 그게 안 되나 보지? 어머니 이렇게 빈정대실 거예요? 아무리 아버님이 해주신 집이라지만 제 집인데 그렇게 불쑥 찾아오면 안 열어주는 게 다행이잖아요. 고작 그런 일로 이러시는 거 너무하세요. 너무하다고 생각하려면 해라. 나나 네 시아버지는 더 이상 너희 품을 생각 없어. 네가 시아버지 아프다고 전화를 한 번 하기로 했냐 뭐 했냐? 며느리로 하는 건 없고 네가 챙길 것만 생각하잖아. 괘씸한 것도 정도가 있는 거야. 며느리는 안 되겠는지 짜증을 내며 돌아갔어요. 그러자 방에 있던 남편은 저한테 나가서 저녁을 먹자고 하더라고요. 잘 차려 입으라고요. 저는 남편이 무슨 생각이 있는 것 같아 남편이 말하는 대로 잘 차려입고 따라 나섰어요. 남편도 그날따라 평소와 다르게 고급 양복을 입었더라고요. 그렇게 저희가 간 곳은 바깥 사돈이 하는 식당이었어요. 규모가 있는 한정식 집이었는데 한 번도 와본 적은 없었네요. 식당 밖에서는 사위가 어떤 남자하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사위랑 같이 남편 투자를 관리해주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과 인사를 하고 있는데 가게에서 바깥 사돈이 나와 관리해주는 사람한테 굽신거리더라고요. 아유 사장님, 저희 장사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투자금을 빼신다고 하면
저희도 여러 가지로 곤란합니다. 절대 손해보지 않게 할 거니까요. 투자금은 좀 봐주시죠. 그럼 실제 투자하신 분하고 말씀을 나눠보세요. 라며 저희 남편을 가리키자 바깥사도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지금까지 사장님 식장에 투자해 주셨던 분입니다. 저는 대신 맡아서 한 것뿐이니까요. 잘 말씀해 보세요. 아, 저 사돈께서 정말 제 식당에 투자를 전에 돈이 없다고 하지 않았어요? 이런저런 사정이 있어서 밝히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돈 찾아야겠어요. 제가 이 나이 먹도록 애들 잘 키우는 거 하나만 생각하고 살았는데요. 아프다는데도 단 한 번 안부 전화도 없는 녀석들을 위해 왜 그래야 하나 싶습니다. 이제는 아들 녀석 처가가 어떻게 살건 저는 상관없으니까 그런 줄 아시고 얼른 돌려주십시오. 안 그러면 법적 절차 들어가겠습니다. 여보, 우리는 어디 다른 데 가서 저녁이나 먹고 들어갑시다. 이서방하고 박 사장님도 가시죠? 남편이 앞장서서 저와 사위와 박 사장을 끌고 가니 박하사도는 우리 앞을 가로막으며 사정을 했어요. 아니 뭐 때문에 그렇게 노여우신지 몰라도 그건 그거고 사업은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러지 말고 냉정히 생각하시죠. 냉정하게 생각한 겁니다. 그동안 그러지 못했고요. 이렇게 매달 적장 안 하고 더는 발전할 기미가 없는데 누가 돈을 넣어놓습니까? 그동안은 사돈이라 어쩔 수 없었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아 저리 비키세요. 남편이 단호하게 뿌리치자 바깥사돈은 뒤에서 발만 구르며 어쩔 줄 몰라 했어요. 그 후로 며느리는 저희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싹싹 빌었어요. 어머님 아버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생각이 짧았으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네? 어머님 저 예뻐하셨잖아요. 제발요. 그래 나 너 이뻐했지.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나는 너한테 그동안 여러 번 기회를 줬어. 그런데 너는 나한테 어떻게 했니? 우리 남편 농장 팔아서 마련한 아파트에서 현관문도 안 열어준 게 너야. 나는 그런 며느리는 다시는 보고 싶지 않구나. 그러자 밤에는 아들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놈이 술에 취해서 행패를 부리는 게 아니겠어요? 나 키워준 게 그렇게 대수야? 날 뭐 얼마나 특별하게 키웠다고 툭 하면 그게 유세 떠느라 온 가족이 난리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연락 좀 안 했다고 그렇게 귀한 아들한테 이래도 되는 거야? 우리 나 앉아도 된다는 거야? 아 진짜 너무하잖아. 라며 소리를 버럭 지르는데 안에서 듣고 있던 사위가 나와 아들 녀석 뺨을 철썩 올려붙였어요. 잘했네 이서방. 이서방 아니었으면 내가 치려고 그랬어. 너는 여기 네 누나 남편 네 매형보다도 못해. 알겠어? 어머님 제가 아들 노릇하잖아요. 처남 아님 김민식 씨는 알아서 그냥 살라고 하세요. 더는 상대하지 말고 들어가세요. 저는 아랫입술을 꽉 깨물고 그 자리를 떠나 안방으로 들어왔고 마무리는 사위와 딸아이가 있어요. 아들은 결국 행패를 부리다가 경찰을 부르자 꽁무니가 빠지게 도망갔어요. 남편은 며느리 한의원에 들어갔던 돈과 바깥 사돈 식당에 들어간 돈을 다 회수하고 아들 내외도 아파트에서 내보냈어요. 저런 단호한 성격이었으니 그 농사를 크게 일구어내고 수도권의 아파트도 장만하고 건물도 샀겠죠. 아들 내외가 싹싹 빌었지만 두 번도 안 봐준다며 내보냈어요. 결국 아들네는 아파트에서 나와 작은 빌라 월세로 옮기게 되었어요. 솔직히 마음 아프고 도와주고 싶기도 했지만 꾹 참았어요. 그동안 받았던 수모나 냉대를 생각하면 다시 엮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특히 며느리하고요. 한의사니 의사니 변호사 검사 사자 붙은 며느리나 사위 얻으면 다들 자랑스러워 하는데요. 하나 그럴 거 없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사돈 집은 결국 안 사돈 본가가 있는 지방으로 내려갔고 거기서 이웃 사람들 도움을 얻어 작은 식당을 시작했다고 해요. 그러고 보면 어떻게든 다 먹고 산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 후로 며느리는 친척을 통해서 제가 손자를 키워줬으면 하고 애들러 말했다가 남편한테 들켜서 크게 혼이 나고 그 후로 연락을 못하고 있네요. 참 뻔뻔하지 않나요? 아무리 내 며느리지만 참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내 손주 낳아준 건 고맙지만요.
어떻게 그렇게 자기 실속만 차리고 살고 별 볼 일 없을 것 같으면 나 몰라라 하는지 너무 이기적으로 자란 애들이 사회를 망치고 있다는 생각까지 드네요. 그러면서 정말 자식 키우는 게 뭔가 하고 애를 쓴 보람도 없다는 마음마저 들었는데 다행히 딸하고 사위가 저희를 많이 위로해줘서 그래도 내 자식 중 괜찮은 애가 있다고 희망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네요. 남편도 요즘은 건강이 좋아져서 같이 가까운 데로 여행도 다니고 즐겁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아들내미는 글쎄요. 언젠가 볼지도 모르겠지만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둘이 어떻게 할지 앞으로도 지켜볼 생각이에요. 그럼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다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타인과 나를 비교하는 순간 인생은 지옥으로 변한다고 하잖아요. 저는 지금까지 그 말을 실감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경험한 일련의 사건을 통해 그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제 경험은 아니고 바로 저희 시아버지 얘기예요. 정확히는 제 친정아빠랑 시아버지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어요. 그 일을 계기로 두 집안 사이에 법정 싸움까지 벌어졌고 결국 저와 남편은 시댁과 연을 끊게 되었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아빠와 시아버지 사이에 벌어졌던 황당한 사건을 전해드릴게요. 저희 부모님은 서울 소재의 모대학 CC였어요. 과는 달랐지만 같은 동아리에서 활동하신 덕에 만나게 되셨어요. 당시 군 제대 후 복학생이었던 아빠는 신입생이던 엄마를 보고 한눈에 반하셨고 주변에 얼쩡대는 남학생들을 모두 차단한 채 엄마를 사로잡는 데 성공하셨어요. 저희 엄마가 남학생들한테 인기가 많은 편이라서 아빠가 엄청 공을 들였다고 했어요. 두 분은 5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을 하셨고 엄마는 결혼 후 전업주부로 살게 되셨어요. 생활이 넉넉해서 그랬던 건 아니고 결혼 당시 저희 할머니께서 건강이 안 좋으셨는데 마땅히 간병을 할 사람이 없어서 엄마가 직장을 그만두시고 시어머니 병수발을 해야 했거든요. 3년 동안 엄마는 할머니 대소변까지 받아내며 간병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아빠는 그때 일을 떠올릴 때마다 엄마한테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이 들어서 그런지 자식들인 저랑 제 남동생보다도 엄마를 더 끔찍이도 아끼세요.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가도 무조건 엄마 위주고 저희 남매 생일은 잊어도 엄마 생일은 절대 있는 법이 없었어요. 엄마 손에 무거운 짐을 들게 하는 일도 절대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 엄마 친구분들은 저희 엄마가 공주 대접 받으며 산다고 부러워들 하세요. 정작 아빠는 술잔이 들어갈 때마다 이러시는데 말이죠. 세상에 너희 엄마 같은 여자 없다. 신혼 초부터 병든 시어머니 병습을 한다고 신혼기간을 다 날렸잖아. 그뿐이니? 네 할머니 대소변까지 다 받아내며 얼마나 고생했어. 그런데도 단 한 번도 얼굴 한 번 찡그린 적 없었다. 자식이 나도 힘든 그 일을 자그마치 3년이나 하면서도 네 할머니한테 얼마나 지극정성이었나 몰라. 자식인 내가 다 고개가 숙여질 정도였어. 그런데도 사람들은 네 엄마가 남편 잘 만나서 고생 안 하고 산다 그러지? 다들 몰라서 하는 소리야. 결혼 잘한 건 네 엄마가 아니라 나라구나. 결혼을 잘한 사람이 엄마인지 아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식 입장에서 봤을 때 부모님의 이런 모습은 정말 보기 좋았어요. 나도 결혼한다면 이런 모습으로 살고 싶다고 생각할 정도로요. 그런 바람 때문이었을까요? 이성을 사귈 때마다 저는 이 남자랑 결혼한다면 어떤 모습으로 살게 될까? 그런 생각을 자주 했어요. 직업이나 학벌, 재력보다는 함께 인생을 살아가고 싶은 사람을 찾게 되었죠. 그렇게 선택한 사람이 바로 지금의 제 남편이었어요. 남편을 만난 건 제 고등학교 동창의 결혼식 뒤풀이 자리에서였어요. 제 남편이 신랑 친구였거든요. 사실 그때는 남편한테 별 관심이 없었어요. 자리가 좀 떨어져 있기도 했고
화려한 의상이 좀 부담스러웠거든요. 그런데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친구가 전화를 했더라고요. 소개팅을 하지 않겠냐고요. 사실 그날 널 보고 소개팅 시켜달라고 조르는 사람이 있어. 그이 대학 동기인데 아마 너도 기억할 거야. 왜 하와이안 셔츠 입고 왔던 사람이 있었잖아? 그 사람이야. 하필 그 많은 사람 중 내가 유일하게 별로라고 생각했던 그 남자라니 솔직히 실망을 했어요. 그래서 있지도 않은 일 핑계로 거절을 했는데 얼마 뒤 남편이 저희 회사까지 찾아왔지 뭐예요. 그런데 제가 기억하는 모습이랑 완전히 다른 거예요. 날티나던 차림과 정반대인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눈앞에 서 있는데 솔직히 멋있더라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날 남편이 그런 차림을 하고 있었던 데는 이유가 있지 뭐예요. 차 안에서 햄버거를 먹다가 셔츠에 케첩을 묻혔지 뭐예요. 곧 있으면 결혼식이 시작한 시간이라 어디 가서 옷을 살 수도 없고 어쩌겠어요. 차에 있던 걸 아무거나 집어 입었는데 하필 그런 셔츠라서 그날 욕을 엄청 먹었어요. 이번에 소개팅을 부탁하는데 친구놈이 그러더라고요. 결혼식에 그따위 옷을 입고 온 사람이랑 누가 만나주겠냐고요. 혹시 그 셔츠 때문에 소개팅을 거절한 건 아니죠? 남편은 초롱초롱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는데 그 눈빛이 마치 간식을 앞에 둔 강아지 눈 같지 뭐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경계심을 늦추게 되었어요. 설마요. 제가 업무 때문에 시간을 내기 힘들어서 그랬어요.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합니다. 라고 말은 했지만 정확히 그 하와이안 셔츠 때문이 맞았어요. 남의 결혼식이 그렇게 생각 없이 입고 오는 사람이라면 알만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강아지 눈을 한 남자한테 어떻게 그걸 솔직하게 말하겠어요? 그런 거라면 다행이네요. 그 소개팅 따로 날 잡을 거 없이 지금 해요. 오늘은 일찍 퇴근하신 거 보니까 업무를 다 마치신 것 같은데 근처에서 맥주 한잔 어때요? 남편은 잔뜩 기대한 표정으로 말을 했고 저는 찔리는 것도 있고 해서 그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예정이 없던 소개팅을 하게 됐는데 막상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 의외로 성격이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바로 사귀게 됐어요. 사귀면서 알게 된 건데 남편 부모님이 유명한 아기찜 가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남편이 미리 말을 해줘서 안 건 아니고 저희 이모 때문에 어찌어찌 알게 된 경우였어요. 개모임 끝나고 점심 먹으러 아기찜 집에 갔는데 세상에 40분을 기다렸지 뭐야. 손님이 얼마나 많은지 점심시간도 아닌데 줄이 어마어마하더라니까. 그 말을 듣고 엄마도 저도 그 집 아기찜 맛이 궁금했어요. 얼마나 맛있길래 손님이 그렇게 많을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남편과 만나 데이트를 하던 중 그 얘기를 꺼냈어요. 우리도 그 집에 가서 한번 먹어보자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난처한 표정으로 그러지 뭐예요. 수정아, 너 정말 거기 가고 싶어? 궁금하잖아, 얼마나 맛있는지. 이모가 그러는데 그 집은 1년 365일 점심시간이고 저녁시간이고 할 거 없이 늘 줄이 그렇게 서 있대. 돈을 삽으로 긁어 모아 쓸 거라나 뭐라나. 모르긴 해도 그 집 사장님은 아기찜 팔아서 건물 몇 채는 샀을 거야. 근데 자기는 그 집 가기 싫어? 왜? 아기찜 안 좋아해? 그러자 남편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다음 주 주말에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지 전혀 몰랐던 저는 맛집에 간다는 생각에 살짝 들떠 있었어요. 그런데 다음 주 주말 남편과 함께 문제의 그 아기찜 가게에 갔더니 입구에서부터 직원들이 저희 두 사람을 빤히 바라보지 뭐예요. 그냥 보는 것뿐만 아니라 입가가 실룩거리는 게 웃음을 참고 있는 것 같았어요. 손님이 엄청 많은데도 줄도 안 서고 저를 안으로 데리고 들어간 남편은 자리에 앉을 생각은 않고 저를 데리고 주방으로 가더라고요. 그리고는 입구에 서서 그러는 거예요. 아빠, 저 왔어요. 그러자 주방 안쪽에서 구릿빛 피부에 온몸이 마르고 탄탄해 보이는 중년 남성이 나오더라고요. 그분은 저를 보자마자 날카로운 눈매로 저를 위아래로 살피셨어요. 저는 얼떨결에 고개를 숙여 꾸벅 인사를 했어요. 그래, 우리 명준이 여자친구라고? 잘 왔어. 이봐 명준이 엄마, 얘들 밥부터 먹여.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카운터에 앉아 계시던 어머님이 안쪽 자리를 가리키시며 저리 가서 앉으라고 하셨어요. 정식 테이블은 아닌 것 같고 의자에 옷가방이며 겉옷이 쌓여 있었고 테이블 위에도 비닐에 담긴 대량의 냅킨이 쌓여 있는 걸로 봐서는 직원들이 앉아 쉬거나 식사를 하는 자리 같더라고요. 그 자리에 앉자마자 순식간에 한 상이 차려졌어요. 먹음직스러운 아귀찜이 한 접시 가득 눈앞에 놓여 있었죠. 네가 그렇게 먹고 싶다던 우리 집 아귀찜이야. 우리 아빠가 특별히 신경 쓰신 거니까 맛은 보장할 수 있어. 어서 먹어. 자기야, 이게 다 어떻게 된 거야? 이 가게가 그럼 자기 부모님 가게였어? 그러자 남편은 표정이 어색해지더니 오히려 되물었어요. 뭐야? 알고 여기 오자고 했던 거 아니야? 무슨 소리야?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자기가 말도 안 해줘 놓고는. 아니 그래도 그렇지. 자기네 가게면 오기 전에 말이라도 해줬어야지. 겉도 모르고 난 빈손으로 왔잖아. 자기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겠어? 제가 그토록 바라던 아귀찜에서 모락모락 김이 나고 있었지만 저는 젓가락을 들 수가 없었어요. 이런 식으로 남자친구 부모님을 만나고 싶진 않았거든요. 게다가 제대로 격식도 차리지 않고 무작정 찾아온 저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걱정이 돼서 도저히 먹을 엄두가 나지 않더라고요. 그러자 잠시 뒤 아버님이 자리로 오셔서는 손 하나 대지 않는 아귀찜을 보시고는 인상을 찌푸리셨어요. 왜? 이런 건 먹기 싫으냐? 고상하게 스테이크나 썰고 싶어? 인상만큼이나 뾰로통한 말투에 놀라 얼른 대답했어요. 아닙니다. 다들 바쁘게 일하시는데 저희만 먹는 게 죄송해서요. 괜찮으시면 같이 드시죠. 그 말에 아버님은 잔뜩 힘을 주었던 미간이 스르륵 풀리더니 자신들은 이미 먹었으니 걱정 말고 먹으라고 하셨어요. 그 말에 더는 아무 말도 못한 채 젓가락을 들었어요. 그렇게 맛있다는 집인데 저는 정신이 딴 데 팔려서 도무지 맛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도 기껏 내주신 음식을 남길 수는 없어서 기를 쓰고 다 먹어치웠어요. 그랬더니 어머님께서 밥까지 볶아서 내오신 거 있죠? 젊은 사람이 빼지도 않고 아주 잘 먹네. 볶음밥도 먹어봐요. 이게 우리 집 별미야. 이거 안 먹으면 우리 집 아귀찜 먹었다고 할 수 없지. 이미 아귀찜만으로도 배가 꽉 찬 상태였지만 기껏 만들어주신 볶음밥을 마다할 수 없어서 결국 볶음밥까지 싹싹 긁어먹고 말았어요. 그 덕에 아버님 어머님은 무척이나 흡족해 하셨지만 그날 저는 된통 체해서 집에 오자마자 손도 따고 소화제까지 먹어야 했어요. 나중에 남편이 그러는데 그때 남편은 일부러 저를 시험하려고 했던 거라더군요. 제가 자기 집 돈을 보고 달려든 줄 알고 일부러 제대로 된 자리도 아닌 직원들이 앉아 쉬는 자리에 앉히고 밥을 먹는 내내 제 표정을 살폈다고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제가 알고 자기 부모님 가게에 가자고 한 게 아닌 것 같아서 미안했다고요. 결국 그날 저는 2가지 시험에 통과한 셈이었어요. 첫 번째는 남편의 시험이었고 2번째는 시부모님의 시험이었어요. 사실 저희 아버님은 평소 자격지심이 있는 분이신데 특히 학벌에 대해서 그러셨어요. 아들을 통해 제가 어느 대학을 나오고 부모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다 들으시고는 제가 내심 불편하셨던가 봐요. 그래서 보자마자 머리부터 발끝까지 살피시곤 일부러 허름한 자리에 앉히셨던 거예요. 그런데 누가 봐도 홀대받는 기분이 들 법한데도 제가 넙죽 인사도 잘하고 당신이 만들어준 음식도 남김없이 잘 먹어치우는 걸 보고는 꽤 흡족하셨대요. 그래서 밥을 먹고 나오는 제 손에 포장한 아귀찜 봉투를 쥐어주셨어요. 그리고는 아귀찜이 먹고 싶으면 언제든 오라고 하시더군요. 그 말이 빈말이 아니라는 건 그날 아버님 눈빛을 보고 알 수 있었어요. 평생 주변으로부터 무시와 멸시를 당하고 살아오신 아버님은 며느리가 될지 모르는 사람이 자신의 인생이 담긴 아귀찜을 좋아해 준 것만으로도 보상받는 기분이 드신 것 같았어요. 처음 배웠을 때 보았던 날카로운 눈빛은 사라지고 부드럽고 따뜻한 시선만 느껴졌거든요. 남편 말에 따르면 아버님은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신 분이라고 했어요. 혼자 힘으로 자수성가를 이루신 분으로 그동안 해오신 고생은 이루 말로 다 못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자기는 살면서 포기하고 싶어질 때면 자기 아버지를 생각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현재 자신이 하고 있는 고민이 고민처럼 느껴지지도 않았대요. 저희 시아버지는 깡촌에서 나가 자란 17살에 홀로 서울로 상경해 가진 고생을 다 하고 살아오셨어요. 시아버지께서는 입 하나 덜 자는 생각으로 저희 시아버지를 먼 친척집에 보내셨는데 고등학교까지 공부를 시켜주겠다는 약속과 달리 그 집에서는 국민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공장에 보내 돈을 벌어오게 시켰어요. 친구들은 학교에 가는데 돈 벌러 공장으로 향해야 하는 시아버지 마음이 오죽했겠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의 상처보다 더 심한 게 있었어요. 지금은 우리나라에 어린이에 대한 복지도 잘 되어 있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률도 잘 정비돼 있지만 과거엔 그렇지 않았잖아요. 비록 10대 초반의 어린아이였지만 공장에선 한 사람 몫을 해내야 하는 일꾼이기도 했던 탓에 고된 노동과 공장장의 욕설에 시달려야 했어요. 거기다 한 달 내내 죽어라 일하고 번 돈을 시아버지는 구경도 못하고 고스란히 칠촌 당숙손에 들어가고 말았어요. 돈을 뺏어갔으면 밥이라도 양껏 먹게 해줄 것이지 툭하면 밥도 굶기기 일쑤였던가 봐요. 결국 배고픔과 노동, 폭언에서 벗어나기 위해 서울행 기차에 몸을 실었고 그렇게 낯선 서울살이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당시 서울로 도망칠 때 아버님은 자신이 공장에서 일하고 받은 한 달치 월급을 들고 오셨는데 그건 당숙이 순순히 내준 게 아니라 아버님이 몰래 안방에 들어가 훔쳐나온 돈이었어요. 자기가 번 돈을 훔쳐야 하다니 참 어이없는 일이었죠. 비록 한 달치 월급을 가지고 있었다고는 하지만 그 돈으로 서울에서 자리를 잡는 건 불가능했어요. 처음엔 숙식을 제공받고 중국집 배달부로 들어가서 일을 했고 이후에는 막노동판과 여러 식당을 돌며 일을 하다가 가정도 이루고 시어머니와 함께 식당을 차리게 되셨어요. 워낙 성실하고 소위 말하는 일머리가 있는 분이라서 몇 번의 고비에도 불구하고 30쯤엔 자리를 잡을 수 있었다고 하더군요. 식당도 잘 되고 아들도 이름 있는 대학에 보내서 이제는 남부러울 것 없이 살 수 있었지만 지긋지긋하게 아버님을 괴롭히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바로 학벌이었어요. 저희 부모님 세대에 국민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이 사실 드물잖아요. 저희 부모님만 해도 대학까지 나오셨으니까요. 친구들 부모님을 봐도 대개 고등학교 졸업은 하신 분들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초졸인 아버님은 살면서 학별 때문에 차별도 많이 당하고 힘든 일이 많으셨던 모양이에요. 아무리 생활이 어려워도 아들만큼은 남들 배우는 거 다 가르치고 좋다는 학원은 다 보내신 이유도 자신의 학벌 콤플렉스를 아들을 통해 풀기 위해 그러셨던 것 같아요. 다행히 남편도 그런 아버님의 뜻을 알고 있어서 불만 없이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공을 들여 키운 아들은 명문대에 진학했고 졸업 후에는 내노라 하는 직장에 들어갔으니 아버님이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거기다 며느리감이라고 찾아온 저까지 명문대 출신에 유명 은행에 다니고 있어서 아버님은 무척이나 뿌듯해 하셨어요. 처음부터 결혼을 찬성하셨을 정도로 저희 결혼에 누구보다 적극적이셨고요. 처음 아버님 가게에 찾아갔던 날 아버님이 싸주신 아귀찜을 들고 집에 가자 엄마가 무척이나 반기시더라고요. 어머, 여기가 네 이모가 말하던 그 집이지? 손님이 엄청 많아서 포장도 안 해준다고 그러던데 어떻게 사온 거야? 너는 명준이랑 먹고 온 거야? 어머는 포장을 뜯어 접시에 옮기시면서 쉼없이 질문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제가 아무런 대답이 없자 이상함을 감지하셨는지 그제야 물으시더라고요. 수정아, 너 밖에서 무슨 일 있었니? 그제야 저는 그날에 있었던 일을 엄마한테 털어놓았어요. 그러자 엄마는 별일 아니라는 듯 전자레인지에 데운 아귀찜을 식탁에 놓으시며 그러셨어요. 난 또 뭐라고? 명준이가 말 안 해줬으니 당연히 모르지. 그렇다고 큰 실수를 한 것도 아닌데 뭐가 걱정이야? 애초에 그런 거 가지고 트집 잡을 사람들 같았으면 명준이 아버지가 이렇게 아귀찜까지 싸주셨겠니? 모르긴 해도 네가 마음에 드셨으니까 이런 것도 챙겨주시고 그런 거지. 암튼 덕분에 소문이 자자한 아귀찜을
집에서 편하게 먹게 생겼네. 여보, 나와서 이것 좀 들어요. 그날 엄마랑 아빠는 저보고 먹어보라는 말도 안 하시고 두 분이 마주 앉아 아귀찜을 맛있게 드셨어요. 그러는 동안 저는 제 방에서 바늘로 손을 떼고 소화제까지 먹어가며 난리를 쳤죠 뭐. 엄마 말대로 아버님은 제가 마음에 드셨는지 이외에도 종종 가게로 저를 불러 아귀찜이며 해물찜까지 다양하게 만들어주셨어요. 물론 저도 매번 받아먹을 수만은 없어서 아버님과 어머님 선물 사다 나르기 시작했는데 그게 참 한두 번이 아니다 보니까 타격이 꽤 크더라고요. 사람 심리가 참 이상한 게 내 부모님한테 드릴 선물은 인터넷 쇼핑을 통해서도 잘만 사면서 예비 시부모님 선물은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뻔히 인터넷 쇼핑몰에서도 파는 제품도 꼭 백화점에 들러서 사게 되지 뭐예요. 그러니 월급이 나만 나겠어요? 그래서 엄마 생신 선물을 조금 저렴한 걸로 사드렸더니 엄마가 대뜸 그러시더라고요. 이래서 딸 자식 키워봐야 소용없다고 그러는 거야. 시무보 될 사람한테는 립스틱 하나도 백화점에 가서 사다 주고 그러더니 지 엄마 생일이랑 꼴랑 선수건이 뭐야. 여보, 내가 딸 자식 잘못 키웠나 봐. 어떻게 내 딸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러자 아빠까지 나서서 엄마 편을 드시는 거예요. 괘씸한 딸내미 내버려두고 말 잘 듣는 남편이랑 여행이나 갑시다. 내가 아주 공항 입구부터 레드카펫을 쫙 깔아줄 테니까. 그리고 수정이 너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아빠한테는 그럴 수 있어. 그래도 엄마를 그렇게 홀대하면 안 되지. 내가 너 하는 거 잘 지켜보고 있다는 것만 알아도. 아빠는 말은 그렇게 하셨지만 저희가 결혼할 때 누구보다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이건 조금 다른 의미이기는 한데 제가 결혼할 때 아빠가 많은 부분을 참아주셨어요. 정확하게는 아버님 때문에 사소한 문제들이 빈번하게 일어났고 그때마다 저희 아빠가 양보를 해주셨거든요. 그중 하나가 상견례였어요. 아버님 가게가 워낙 대박집이다 보니 가게를 비우고 나오시는 게 쉽지 않았어요. 직원들은 휴무일이 있지만 저희 시부모님은 쉬는 날도 없이 일을 하셨거든요. 남편 입학식이나 졸업식 때도 두 분 중 한 분만 참석을 하실 정도였으니까요. 그래서 상견례를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많았는데요. 그때 아버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어차피 상견례라는 게 결혼 전에 양가 부모가 만나서 인사하는 건데 굳이 딴 데서 볼 거 있니? 그냥 우리 가게에서 하는 걸로 해라. 안쪽에 있는 룸에서 하면 조용하니 얘기하기도 편하잖니. 그렇게 알고 부모님께 말씀드려. 일방적인 아버님 결정에 황당했지만 상황이 상황이지라 부모님께 전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엄마는 저만큼이나 황당해 하셨어요. 세상에 상견례를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어딨냐고 자존심 상한다고 말이죠. 그러자 아빠가 엄마를 달래시더라고요. 자식 결혼식에 자존심은 세워서 뭐 하겠어? 일부러 그러는 것도 아니고 사정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냥 애들 마음 편하게 우리가 양보합시다. 결국 그렇게 해서 아버님 가게에서 상견례를 하게 됐어요. 결혼식 날짜랑 장소, 신혼집 문제는 미리 정리가 끝난 상태여서 딱히 문제가 될 건 없었어요. 그런데 얘기가 끝나고 감자탕으로 식사를 한 뒤 자리에서 막 일어났는데 실랑이가 생긴 거예요. 카운터 앞에서 남편이 아버님한테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가까이 가서 들어보니 아버님이 감자탕 값을 받아야겠다고 하셨나 봐요. 남편은 우리 때문에 일부러 여기까지 와주신 건데 그 돈을 꼭 받아야 하느냐고 따지더라고요. 야 이놈아, 한창 바쁜 시간에 룸에 손님도 못 받고 꼴랑 뼈찜 하나랑 감자탕 대짜 하나 팔았는데 내 손해가 얼만 줄이나 알아? 그리고 상견례는 원래 여자 쪽에서 돈 내는 거 아니냐? 한정식에 가고 식대로 3, 40은 나올 판에 꼴랑 돈 10만원 받는 거 가지고 뭐라 하면 안 되지. 알았어요. 그럼 그 돈 제가 드릴게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 돈을 왜 네가 내? 내 새끼 돈은 내 돈 아니냐? 아버님은 끝까지 저희 부모님한테 받아내겠다고 고집을 부리셨고 때마침 룸에서 나오시던 아빠는 아버님께 조용히 안주머니에서 돈 봉투를 꺼내셨어요. 사돈 덕분에 소문난 맛집에서 룸까지 차지하고 후사를 누렸습니다.
약수하지만 받아주세요. 아빠가 처음부터 돈을 내려고 준비해 오셨다는 걸 알고는 그제야 아버님은 미소를 보이셨어요.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바로 돈 봉투를 열어 액수를 확인하시더군요. 그 모습에 저희 부모님을 비롯해 저희 부부, 그리고 시어머니까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아무렇지도 않은 건 오직 아버님 뿐이었죠. 돈은 원래 보는 앞에서 확인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아빠는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드시려고 일부러 맞장구를 쳐주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상연의 장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그날 아버님의 경악스러운 행동에 저는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부모님 보기가 너무 창피해서요. 아니나 다를까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엄마는 내내 한숨을 쉬셨어요. 아, 세상에 어쩜 그런 사람이 다 있대?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고? 앞으로도 이런 일을 당하고 살아야 할 거 아니야. 아, 머리야. 내가 자식이 너 하나니 망정이지 둘만 됐어도 난 병원에 실려갔을 거다. 그날 엄마는 집에 와서도 내내 불만을 터뜨리시며 화를 내셨고, 반면에 아빠는 그런 엄마를 달래시기만 할 뿐 오늘 일에 대한 말은 한마디도 않으셨어요. 다음날 남편이 집에 찾아와 저희 부모님께 사과를 했고 그렇게 문제의 상견례는 마무리가 지어졌어요. 이후에 벌어진 결혼식장 술판 사건도 있긴 하지만 그건 자식 혼사를 치르고 기뻐서 아버님이 과음을 하시면서 벌어진 일이니 그냥 넘어갈게요.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니까요. 저희가 결혼을 하고 4년 뒤 아빠는 퇴직을 하셨어요. 정년퇴직은 아니었고 희망퇴직 명단에 오르시는 바람에 예상보다 몇 년 앞당겨 퇴사를 하게 되신 거예요. 노후자금도 이미 만들어 놓은 상황이고 퇴직금도 꽤 되기 때문에 엄마랑 두 분이서 여행이나 다니시며 남은 인생을 즐기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두돌이 지난 저희 딸도 봐주신다고 해서 저는 아빠의 퇴직을 반길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주말에 시댁에 가서 이 소식을 전했더니 아버님이 대뜸 그러시는 거예요. 야, 팔자 좋다. 배운 사람들은 인생 참 편하게 살아. 일주일에 고작 5일이라면서 아니 그것도 하루 종일 하는 것도 아니고 꼴랑 8시간이라고선 뭐가 힘들다고 벌써 일을 그만두고 놀 생각을 해? 나처럼 못 배운 놈들은 이 나이가 되도록 뼈 마디마디가 끊어져라 일을 하는데 이러니 나라 꼴이 제대로 돌아가겠냐고. 아버님의 갑작스런 급발진에 저는 아버님 눈치를 보느라 가시방석에 앉은 기분이었어요. 그러자 남편이 나서서 상황을 정리했어요. 물론 그 과정에서 아버님과 언쟁을 벌이기는 했지만요. 그런데 그 일이 있고 얼마 뒤 엄마가 전화를 했더라고요. 뭐? 아버님이 가게를 인수하라고 그랬다고? 그래, 이제 돈은 벌 만큼 벌었다고 우리더러 가게를 해보라고 그러시더라. 재료 납품처부터 레시피, 식당 직원들까지 그대로 넘기시겠다고 그러시는데 네 생각은 어떠니?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엄마랑 아빠가 해보지도 않은 가게를 어떻게 하려고. 우리가 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 너도 알다시피 수혁이가 아직 자리를 못 잡았잖니. 미술한다고 유학까지 다녀와서는 아직 집 밥벌이도 못하고 사는데 저래서야 결혼은 하겠니? 그래서 차라리 이번 기회에 그 집을 맡아 하면 어떨까 하는 거지. 이미 맛집으로 소문난 집이니까 지만 제대로 정신 차리고 하면 어느 정도 매출은 나올 거 아니니. 반백수 상태인 아들이 걱정됐던 부모님은 노후자금과 퇴직금 받은 걸 투자해 시아버지 가게를 인수할 생각이셨어요.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희 아빠가 퇴직하신다는 말에 그렇게 역정을 내시던 분이 갑자기 가게를 팔겠다고 하시니까 좀 꺼림칙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좀 알아보라고 했더니 진짜 가게를 그만두실 생각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긴 아버지도 그동안 일만 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이젠 좀 쉬셔도 되지. 장인어른이 퇴직하시고 장모님이랑 여행 다니실 거라니까 그게 부러우셨던가 봐. 따지고 보면 잘된 일이라고 생각해. 이젠 그만 벌고 두 분도 당신 인생을 사셔야 하니까. 남편 말을 들어보니 틀린 말도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서 친정에 연락해 가게 인수를 하시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양가 아버님의 성격이 그대로 드러나더라고요. 저희 아빠는 뭔가 일을 시작하기 전에 사전 준비를 확실히 하고 문서를 꼼꼼히 살핀 지 2장을 찍는 반면에
아버님은 모든 걸 그대로 약속하시고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일을 마무리 지으려고 하셨거든요. 보다 못한 아빠는 직접 노트북 앞에 앉아 아버님과의 계약 조건을 문서화하셨고 변호사까지 공증을 받으셨어요. 오랜 시간 대기업에 다니시면서 계약을 하는데 문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수없이 경험하셨던지라 문서 작업에 시간과 자금을 투자하는데 아낌이 없으셨어요. 그렇게 양가 아버님은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셨고 제 동생이 직접 가게 일을 맡아 하게 되었어요. 홀이며 주방까지 원래 있던 직원들이 다 남아있어서 딱히 힘들 건 없었지만 그래도 자기가 평소 하던 일이 아니라서 그런지 동생은 퇴근해서 돌아오면 실신한 사람처럼 잠이 들곤 했어요. 아빠가 가게를 인수한 뒤에도 여전히 매출은 높았고 그래서 동생은 아빠한테 빌린 돈을 금방 갚을 수 있겠다고 신나했어요. 그런데 3개월쯤 지난 시점부터 가게 매출이 줄기 시작한 거예요. 서서히 줄은 것도 아니고 한꺼번에 절반가량이 확 줄어버린 거였죠. 재료가 달라진 것도 아니고 서비스가 변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매출이 줄어버리자 부모님도 동생도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몰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가게로 가보기로 했어요. 회사에서 바로 간 게 아니라 외부 미팅을 마치고 가는 길이라서 평소 다니던 길이 아닌 반대쪽으로 가고 있었는데 글쎄 동생네 가게랑 똑같은 간판을 단 집이 보이지 뭐예요. 새로 생긴 가게인지 간판도 깨끗하고 심지어 입구에 개업 때 받은 화환도 몇 개 남아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가게 앞에 줄이 길게 늘어서 있는 거예요. 신생 가게치고 이렇게 금방 손님을 끄는 가게가 있나 의아하던 그때 가게 안에서 앞치마를 두른 아버님이 나와 손님들과 인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정 사장, 왔으면 안으로 들어오지 뭐하러 줄을 서고 있어? 우리가 남인가? 어서 들어와 어서. 이야, 천 사장네 가게는 자리를 옮겨도 여전히 대박이네. 전에 있던 건물은 곧 리모델링 들어간다고 빨리 자리 옮겨야 된다고 그러더니 아까 오면서 보니까 여전히 장사하고 있던데? 에이씨, 그러게 말이야. 그래서 일부러 급하게 가게까지 팔고 왔는데 주인놈이 갑자기 쓰러지는 바람에 리모델링을 안 한 게 됐다잖아. 가게를 다시 돌려받을 수도 없고 어쩌겠어? 그냥 아쉬우나마 근처에 다시 차린 거지. 에이, 그 생각만 하면 속에서 천불이 난다니까. 그런데 이렇게 가까운 데다 가게를 차려도 돼? 이것도 문제 삼자면 문제 삼을 수 있을 텐데. 됐어. 사돈지간에 지들이 뭘 어쩔 건데. 그리고 바깥 사돈이 책상 앞에서 펜대만 굴리던 놈이라 장사 쪽에는 무지렁이야. 내가 그렇다면 그런 건 줄 안다니까. 지가 대학만 나오면 뭐해? 국민학교밖에 안 나온 내 말 한마디면 꾹뻑하는걸. 조만간 상황 봐서 주방이랑 홀애들도 다 빼올 생각이야. 그러면 지들이 별 수 있어? 다시 인수해가라고 할 수밖에. 그때 생각해주는 척하면서 윗돈 얹어서 가게 찾아오면 돼. 그것들은 다 내 손바닥 안에 있다니까. 아버님은 사람들 앞에서 대놓고 자기가 벌인 더러운 짓들을 실토한 셈이었어요. 그걸 제가 지켜보고 있다는 건 까맣게 모른 채 말이죠. 그 모습을 보는데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어요. 지금까지 우리 아빠가 몰라서 봐준 것도 아니고 사돈이니까 사위 얼굴 봐서 물러서 줬던 건데 그걸 어쩌면 이렇게 이용할 수가 있는 건지 남도 이렇게는 안 할 거예요. 그날 아버님이 했던 말은 제 차에 달린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녹음이 되었고 저는 그걸 아빠와 동생한테 보여주었어요. 뒤늦게 가게로 찾아온 남편은 저희 아빠한테 죄송하다고 자기가 아버님을 만나 피해 보상을 하겠다고 했지만 아빠가 딱 잘라 거절하셨어요. 그리고는 이 한마디만 하셨죠. 이번 일로 니들이 갈라선다고 하면 반대할 생각은 없다. 그리고 자네를 탓할 생각도 없어. 나는 이 일을 법적으로 해결할 생각이야. 그러니 내일에 방해만 마. 방해를 한다 해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겠지만. 아빠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는 평소 잘 알고 지내는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그리고는 얼마 뒤 아버님이 솥장을 들고 저희 가게로 달려오셨더라고요. 그날은 마침 제가 우리 딸을 엄마한테 맡기려고 가게에 온 참이어서 그 상황을 목격할 수 있었어요. 소송? 아니, 사돈지간에 소송을 걸어? 이봐요 사돈, 이거 설명 좀 해보시구랴. 아니 내가 무슨 사기를 쳤다고 나한테 이럽니까?
내가 뭘 잘못했냐고? 그러자 아빠는 아버님을 데리고 밖으로 나와 조곤조곤 설명하셨어요. 뭘 잘못했냐고요? 사돈은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우리한테서 영업 권리금을 다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놓고 인근에 같은 간판을 건 동종업체를 오픈했고요. 이건 상법 41조에 명시된 영업 양도인의 겸업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겁니다. 10년 동안 동일한 시나 군에서는 동종 영업을 할 수 없다는 거 몰랐습니까? 그 말에 아버님은 뭔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다며 다짜고짜 화부터 내셨어요. 그러자 아빠는 피식 웃으며 말씀하셨죠. 리모델링 들어갈 건물이라는 것도 속이고 시세보다 더 높은 권리금까지 챙기실 땐 말귀도 잘 알아들으시더니 정작 자기 잘못을 따지는 순간엔 못 알아듣겠다고 하면 내가 네 알겠습니다 할 줄 알았습니까? 사돈이 못 알아듣는다고 하니 별 수 없군요. 돈도 꽤 있으시니 일단 변호사부터 선임하세요. 자세한 다툼은 양쪽 변호사들끼리 법정에서 할 테니까. 아, 그리고 앞으로는 내 딸은 물론 손녀도 사돈집에 발 못 들이게 할 생각입니다. 천서방도 본과 연을 끊겠다고 했지만 같은 부모로서 그렇게까지 하게 할 수 있나요? 천서방 문제는 두 분이서 해결하시고 일단 난 내 딸과 손녀만큼은 그 집과 연을 끊게 할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영업 중이라 멀리 못 나갑니다. 안녕히 가세요. 결국 아버님은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고 말았어요. 아버님의 새 가게는 결국 문을 닫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돈도 엄청 날리게 되셨어요. 법정 싸움에서 패소하는 바람에 저희 쪽 변호사비까지 떠맡게 되었고 건물 리모델링 사실을 비밀로 하고 계약을 진행한 건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물게 되었거든요. 이 사건으로 인해 저희 부부는 시댁의 발길을 끊고 살고 있어요. 시부모님은 이번 일이 있고 난 뒤 경기도로 가셔서 영업을 새로 여셨다고 하는데 생각만큼 장사가 잘 되지는 않는 모양이었어요. 당신한테 주어진 운을 다 쓰신 건지 아니면 악행을 저질러서 벌을 받는 건지는 모르겠지만요. 반면에 저희 아빠는 말년에 돈방석에 앉게 되셨지 뭐예요. 황금을 낳는 닭을 손에 넣게 된 셈이니까요. 아무튼 여기까지가 양가 아버지들 간에 벌어졌던 싸움의 전말이었습니다. 아버님이 욕심만 내지 않았다면 양쪽 모두 행복한 결말을 맞을 수 있었을 텐데 참 안타까울 뿐이네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과 매일매일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